확실히 작년 초부터 비트코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개인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급속도로 침투를 하고 있죠. 그쪽에 미국 주식과 엇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미국 주식이 망하는 흐름은 제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또 여러 자산들의 변동폭이 막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강환국 작가님 모시고 최근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코인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아주 뭐 변동성이 좀 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요즘. 부동산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막 자산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막 다 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는 이제 오르는 변동성만 거의 있었죠.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투자에 관심도 갖고 이제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또 막 관세 협상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좀 코인 얘기 먼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비트코인 요즘 또 막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다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알트코인도 막 쭉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하는데 현재 그냥 전반적인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분위기 먼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이제 내내 좀 좋기는 했는데 한 25% 정도 이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특히 많이 그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기관과 기업이 주요 수요자이고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고래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업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오히려 좀 너무 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 7월이 돼서야 다시 역대 최고가를 뚫었지? 이것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갈 곳이 아직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옛날 10년 15년 전에 사고서 이제 가만히 들고 있던 고래들이 나이스 타이밍 하면서 좀 파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기관과 고래의 서로 그 전망이 좀 엇갈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잖아요.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부익나님이 2010년쯤 그러니까 사토시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사놓으셨어요. 샀어요. 그럼 한 100만 원 사놨겠죠, 근데. 근데 그게 지금 500억 된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나쁘게 볼 리는 당연히 없죠. 왜냐면 본인이 5만 배 벌었을 테니까 그걸로. 그럼 이제 그러나 이게 500억이 아니라 5조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팔고 싶어도 팔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제 사람 심리상 내 돈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하게 휘해됐으면은 일부는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딴 걸로 바꾸려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받아줄 곳이 생겼다라는 거죠. 기관과 기업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손바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워낙에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워낙에 그렇죠. 대형 고래니까 사실 자기가 던지면 자기 발목을 자기가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몇만 개를 팔아도 가격이 뭐 진짜 2, 3%밖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지금 제도권에서 돈을 뭐 소위 말하는 싸들고 들어와서 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래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지 당연하죠. 아니면은 그냥 투자금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어차피 뭐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지 요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자금이 들어와서 사주는 거는 ETF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작년 초부터 한 500억 불이 넘게 들어와서 500억 불이나 600억 불 정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그냥 비트코인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그 둘 다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시키니까 사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시키는 것도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쉽거든요. 세제 혜택도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은닉할 수도 있고. 근데 ETF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기관 자금의 가능성이 꽤 크죠. 그래서 두 개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현재 시장 전망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이해가 나올 텐데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생기고 이제 달러가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쉽게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게 뭐 사실 뭐 부동산도 당연히 될 수가 있고 뭐 금, 은,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4년 주기로 뭐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반감기 뭐 사이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그게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도 사실 그 연초에 누가 그 말을 했으면은 야 이번이 다르다라는 거 다른 걸 없어라고 했을 건데 지금은 저도 한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작년 초부터 이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개인 자산이었는데 개인들이 이제 거래하는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급속도로 침투를 하고 있죠 그쪽에. 네. 그래서 기관들이 침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자산이 동조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주식과 엇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4년 만에 한 번이 망가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반감기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주식도 무너지죠. 그 무너질 때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 이제 큰 제도권의 그 기관 자금들은 어차피 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 작살날 때 그때 비트코인이 같이 작살나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은 4년 만에 작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때는 뭐 10년, 15년 만에 작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2, 3년 만에 작살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22년에 이제 망했는데 그때는 주식도 망하고 코인도 망했는데 그때는 그게 우연히 그 4년 사이클과 맞았어요. 18, 22인데. 네. 근데 내년에 미국 주식이 망하는 흐름은 제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반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120일 이동 평균선을 보고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저는 팔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80, 90% 폭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팔아버리면은 제 손실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겠죠. 네, 정말 8, 90%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그 120일 선에 막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하락 추세가 오면은 무조건 그 밑으로 계속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우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시장을 본 다음에 뭐 다시 들어가든 말든 그건 그때 생각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간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은 이제 120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락 되나 싶었는데 계속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물론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내년 가서 봐야죠. 네. 그러면 지금 기관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들이 아닌 뭐 어떻게 그 기관 자금들이 유의미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이 2,100만 개 중에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60만 개를 넘어섰고요.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TMTG,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끄는 그 이제 상장사, 거기도 지금 25억 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유가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일본도 생기고, 이제 한국에도 몇몇 상장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유럽에서도 이제 하는 친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재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요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재투자를 한 다음에 그 잉여 현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현금은 가만 냅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근데 비트코인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가치 높은 걸로 이제 바꾸어 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마이클 세이더가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거 제발 좀 하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실제로 따라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게 된다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런 기업들은 뭐 10% 20% 번다기보다는 뭐 미래에 엄청 폭발적으로 상승할 만한 자산을 미리 좀 가지고 있어서 한 5배 10배 이상을 보고 뭐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주 입장에서 그걸 이제 배당을 받거나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환원받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근데 내가 이제 이 쓰레기 같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아닌 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가치가 오를 테니까 그럼 주주 가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근데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그냥 우리 회사는 앞으로 금을 사겠다. 뭐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 또 없지 않나요, 이게? 저도 그게 저는 솔직히 꽤 좋은 전략이라고 보긴 보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금 대비 좀 장점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저기 이제 옮길 수도 있고, 이제 팔기도 좀 쉽고, 유동성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장점이 다 있죠,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과거에부터 말 들어 우리는 이제 금이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금만 모으겠다라고 말하는 건 좀 뭔가
뭔가 와닿지 않는데 지금 코인을 막 모으는 회사들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조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분들도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건 진짜 뭐 한 10배 이상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는 수준의 회사가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그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시작한 후에 뭐 거의 50배는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전략이 맞다라는 거. 사실 왜냐면 이제 스트래티지가 그거 하기 전에는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류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1류 기업은 아니잖아요. 빅테크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제 그 후에 변신한 후에 이제 사실 그 테크 쪽은 좀 뒷전으로 하고 그냥 3, 5, 50만 하시는데 이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S&P 500도 들어가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미래에 베팅한다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만으로도 주가가 또 펌핑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 플러스 그 자산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도 오르고 있을 그러니까 자산도 오르지만 뭐 이렇게 하는 뭐 혁신 일종의 뭐 전 선도 기업. 저는 솔직히 이거를 혁신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펀지 스킴이죠. 그냥 돈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사는 거니까. 그러나 돈을 빌려서 사는데 그 자산이 오른다 하면은 이 펀지 스킴이 통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참고로 이것이 이제 향후에 그 비트코인 8, 90% 하락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가 60만 개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하는 게 전화사채를 발행하든 뭐 주식을 발행하든 뭐 부채를 발행하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재기를 이제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원금을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팔아가지고 가격이 더 빠지고 팔면 더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60만 개가 정말 강제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빠질 거 아니에요. 8, 90%.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현재는 뭐 어떤 사용 가치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저장 수단인데. 금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없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뭐 스테이킹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걸로는 그 원금 상환이나 이런 것들의 압박을 버티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 한 번 또 싹 쏟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뭐 내년보다는 그 미국 경제가 이제 뭔가 안 좋아질 때. 왜냐면 사실 슬슬 이제 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올 타이밍이 좀 왔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러니까 그게 올 때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쫙 빠질 때 그게 같이 덩달아 일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내년 얘기보다는. 그러면 반대로 이게 자산이 이제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와 동조화가 되지 않고 반대로 견고하게 이제 미국이 망하는데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 말을 들을 때 그냥 코인 전문가 말은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들은 이렇거든요. 경제가 나빠, 와 비트코인 좋아. 경제가 좋아, 와 비트코인 좋아. 돈이 많이 풀려, 와 비트코인 좋아. 미국이 위기야, 와 비트코인. 뭐 사 비트코인 좋대 이게 근데.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딴 자산을 하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요. 이제 X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브란트라든지 뭐 마크 리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선물이랑 주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주식과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다르게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숫자에서 지금까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과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은 그거를 그냥 리스크 자산,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미래에 변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지금 말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금 같은 것도 보면은 결국에 뭐 세상에 유한하고 뭐 확실한 뭐 자산 저장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급등도 하고 또 급락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얘는 정말로 주식과 반대로 가거든요. 최근 50년 스토리를 보면은 얘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비실거릴 때 얘는 올라가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기관이나 이런 뭐 대규모 이제 금융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들도 결국엔 돈 벌자고 하는 걸 텐데.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도 언젠가는 뭐 정리를 하든 뭐 하면서 한 번씩 이게 뭐 팔아야지 뭐 이게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도 지금 다들 막 좋다고 할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또 가차없이 나가는 게 아닐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반감기 그 4년 사이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그 사실 미국 주식도
주식도 똑같잖아요. 미국 주식도 150년, 200년 동안 계속 우상향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10년, 15년, 20년 동안 안 오르는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비트코인도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사실 이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보기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모든 자산과 똑같이. 그 꺾이는 시점은 올 텐데 네. 그 꺾이는 시점이 단순히 반감기 사이클로 오지는 않을 확률이 한 50%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내년 올 가능성도 50%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내년 아니면 언제냐? 28년이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지금 28년이요? 보면은 이제 28년에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거든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또 선거를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두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얘가 실제로 공약한 거를 나중에 지킬지 안 지킬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28년 요때. 그럼 그거에서 또 이상한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의 내전설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8년이 좀 위험한 시기고 그리고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경기가 바닥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단기 부채 사이클이 그때쯤 또 바닥을 찍을 때거든요. 27년, 28년 요 언저리에. 그래서 그때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5년 이제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예. 올해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살 만한 타이밍인가요? 지금? 뭐 지금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그 8월부터 9월까지가 워낙 좀 이제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좀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안전하다 하면 9월 말 그때 좀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최근 5년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8월 13일부터 9월 21일인가 이제 그 구간에 좀 약했고요. 그 전까지 보면 8, 9월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했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연구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은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관심이 아예 없고 이제 코인 쪽만 보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해서 이제 9월 말에 잘 사자 이런 거죠 지금 저는. 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잠깐은 조정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과거의 통계 때문이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 통계 기반으로 봤을 때 한 9월 말 10월 정도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뭔가 상승세가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 가장 강할 때가 10월이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에 올랐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8, 9월이 별로라는 사실은 그게 크게 알려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코인쟁이들은 절대로 코인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10월이 좋다. 업토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2년 같은 경우는 그 저점이 좀 더 일찍 찍혔어요. 9월 15일 언저리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네. 10월에 올라가면 지금 사야지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그 좀 올라가는 시점이 조금씩 앞당겨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반감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점이 얼마 정도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건 다 그냥 이제 뱉는 숫자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반감기대로 안 움직인다면 고점도 반감기 사이클로 유추하는 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뭐 크게 고평가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보통 이게 엄청 버블이 오고 이제 언체인 지표 같은 거 봐 누가 와도 고평가돼야지 그때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 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 차이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보통은 한국 거래소가 해외보다 비싼데 지금 더 싸요. 그 말은 한국 사람이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만 봐도 일단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가격이 2억이 넘어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게 심리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1.6억이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네. 아니 근데 최근에도 한 뭐 저점 기준으로 한 3, 4천만 원 오른 건데. 네, 근데 그런 거 하찮은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지금은 사람들 관심은 다 한국 주식과 부동산으로 넘어가 있죠, 사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안 붙지? 왜냐면 이거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관심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싫고 이제 뭐 하면 알트루가 있는 건가요? 근데 알트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 지금. 그래요? 다 관심 없어요, 지금 그쪽에. 일단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펀딩 피.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이 거래할 때 이제 얼마를 주고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지금 거의 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도 이제 큰 이제 과열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ETF가 실제로 이제 돈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일단 버블이 아닌 거잖아요. 기관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단기 거래자들이 보통 버블이 오면 엄청 늘어나거든요. 이제 한 달 이하로 기관 사고 팔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최근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 옛날 버블 그때랑 보면 이제 훨씬 적어요. 그게. 그래서 단기 버블이 일단 지금 확실히 없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잖아요. 뭐 퍼나 PB와 비슷한 지표들. 걔네들도 사실 지금 좀 살짝 높기는 한데, 뭐 대단히 높진 않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기관들만 열심히 사고 있고. 근데 기관들이 사기는 사는데 걔네들이 근데 옛날 개인들처럼 가격을 막 이렇게 빵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 네.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대충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네. 결국에 기관들도 뭐 돈 벌려고 네. 하는 곳이라면은. 결국에 이제 사놓고 다음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뭐 누군가의 네. 돈을 또 받아야지 파는 네. 거니까. 그리고 모든 버블은 개인 투자자들 밑으로 돌아갈 때 깨지는 건데 지금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시작점은 뭐로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일단 한국은 2억. 아, 그러니까 2억까지는 천천히 가면. 네, 왜냐면 2억까지 관심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언론사에서 막 뉴스 나오고. 맞아, 그렇죠. 그것도 하고. 네.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서 코인을 안 해본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벌써 2억이야? 이게 분명히 통하죠. 어느 정도는. 아니 근데 이게 또 이게 국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시총이 좀 크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였고 네. 한국 사람들도 터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마다 트리거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게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더 좀 센 거. 아 이제 진짜 제도권으로 다 흡수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폭발할까요? 근데 지금은 이미 흡수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네. 3대 법안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게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네. 그냥 가격일까요? 결국에는 그냥 좀 올라가면서 개인들은 뭐 무조건 가격이죠. 13만 달러, 15만 달러 뚫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때부터 가자 하면서 또 들어온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 버블이 썩 보이지는 않고 있고 네. 사실 기관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들은 고래 세력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하나씩 파는 거죠, 걔네들이. 근데 보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물량은 작년부터 80만 개가 빠졌어요. 한 20% 이상이 빠졌거든요, 물량이.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소위 이제 그 기관들과 국가들과 기업들한테 팔아넘기는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지표들로만 보면은 지금 과열 구간은 아니고. 네,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했을 때 과열 구간에 아닐 때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크게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8, 9월이 이제 워낙 좀 안 좋았으니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그 9월 말이 어떤가. 근데 또 이러다가 이제 8, 9월에 폭등하면 제가 욕먹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네. 저는 통계적으로 말한 거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지표상으로는 매수하기에는 과열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다만 결국에 8월 10일부터 9월 20일 그 언저리 구간은 별로 안 좋았다. 그거는 확실해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반감기 확률도 50대 50이라면은 뭐 내년쯤에는 뭐 과열하는 어떤 그런 게 올 거라고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쯤에는 뭐 다들 막 환호를 하고 막 달려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28년 그때 한번 깨지는 게 저한테 좋죠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가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뭐 올라갈 거로 보시니까 계속 연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래도 가장 좋은 자산이 뭐냐 그러면 저는 코인이라고 할 거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에 있거든요. 대중이 몰리되는 돈이 안 되죠. 네. 맞아요. 항상 몰릴 때 나와서 네. 관심 없는데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돈을 네. 버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의미로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벌써 막 1억 6천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관심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너무 네.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예. 물론 쪼개서 사면 되는데 네. 그냥 사람들이 1억 6천? 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이 금융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즘은 가치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네. 심지어 그 좀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아예 비트코인에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네, 그런 것도 봐도 그렇고, 일단 이쪽이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아직 그거를.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예전같이 막 7, 80% 폭락할 거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역설적으로는 좀 그 확률도 좀 낮아져 보이는 거네요. 네,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라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강세 청산당이 들어가면은 한번 일시적으로 8, 90% 빠질 거예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가 버블이었으면은 올라갔다가 8, 90% 빠지면 거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 툴립처럼. 비트코인인데 그거를 서너 번 겪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8, 90% 깨진 다음에. 근데 그래도 솔직히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120일 선으로 그 전에 나갈 겁니다. 네. 지난 반감기 때도 그 스트래티지 회사가 안 팔았잖아요. 안 팔고 버텼잖아요. 근데 22년에 그 이제 걔네들 레코드를 딱 보면은 딱 한 번 몇백 개 판 적이 있어요. 팔아요. 근데 천만다행히도 그거 한 다음에 한두 달 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못 버티고 팔았는데 다행히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때 왜 하필 몇백 개를 팔았는지.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사실 무조건 제일 높죠.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가
자발적으로 팔기는 굉장히 싫어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한 번 판 적이 있어. 22년에 그 저점 근처에서. 너무 힘들어서 팔았나 보다. 그리고 그때는 그 스트라티지가 가지고 있었던 코인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었는데 그래도 몇백 개를 팔았어 그때. 그게 있죠. 그런 리스크가 없진 않다. 네, 존재합니다. 네. 그때도 22년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한 7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힘들어진 거죠. 마이클 세일러가.